지금부터 바른사회 시민에게 주최하는 경제법률 시행령 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제법률 시행령 입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1월 21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법 시행령이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세 번째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3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주주활동 관련해서 국민연기금이 또는 기관투자가가 현재가 아닙니다. 벌써 과거 일인데요. 과거는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그 주주 제한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이사해임 청구, 즉 빨간 글씨로 써놓은 부분, 이사해임 청구, 위법행위 유지 청구,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에 및 배당 관련 주주 활동은 경영권 영향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시행령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것도 현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근데 요걸 분리를 해가지고 일반 투자와 단순 투자로 나누었습니다. 일반 투자의 경우는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 유형의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원 보수에 관한 문제, 배당 관련 주주 제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는 그냥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의결권 행사나 신주 인수권 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빨간 글씨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과거에 경영권 영향이 없음을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일반 투자와 단순 투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 투자 56개사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56개사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국민연금의 전방위적인 경영 개입이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3월 주총을 앞두고 기업들이 매우 당혹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3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는데요. 첫째로 이사해임,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등 상법상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거는 경영권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그 자체도 이것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당 관련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것도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라고 시행령에다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페이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이 문제냐. 일단은 임원의 위법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이사해임, 이것이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사를 해임하고 말고 이거는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좀 자체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그 상법 385조 2항에 보면 이사의 해임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 해임에 관해서 주주총회에 올라왔어요. 안건이 주주총회에 올라왔는데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를 계속 투자하는 얘기거든요. 투자하는 이사를 굳이 연기금이 다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것은 주주들이 그 이사를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해임은 사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결의에서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결의에서 그 이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 이사를 굳이 국민연금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를 제기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다수의 주주가 찬성하는 이사를 왜 국민연금이 들어서 또 이것을 굳이 쫓아내야 되는 해임을 하는 소를 제기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현직 이사에게 타격을 가하고 또 이 경영권이 분쟁이 있다는 것으로 여론 조성을 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기업에 굉장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아무 쓸데없는 일은 대다수의 주주가 지지하는데 그걸 다시 또 해임의 소를 제기하겠다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 7페이지에 보면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 이런 것도 이제 이건 하게 되면 이거는 경영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위법행위 유지 청구는 보류 중지입니다. 보류 중지. 그래서 위법행위를 보류 중지하라. 물론 이거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사가 위법행위를 하니까 그 행위를 보류하고 중지해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실은 위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고, 보통 보면 주주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현직 이사에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당신이 경영권을 쥐는 것은 우리는 보고 있을 수 없다. 그 당신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으니까 당신은 나가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경영권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다는 것은 참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를 많이 합니다. 그 취소소를 제기하는 것은 굳이 그 총회 결의를 취소하겠다는 목적보다도 현 경영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주주총회 취소되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고, 현 경영진에게 대한 반기를 드는 의사표시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도 꼭 위법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현 경영진에 대한 반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영권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보면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의 일환인 회사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배구조라는 것은 회사의 관리구조거든요. 관리구조는 주로 이제 대표이사, 이사회,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이쪽입니다. 이쪽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게 지배구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147조 1항에도 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 변경은 그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자본시장법 본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는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본법하고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본법에는 지배구조 147조 1항에서 임원의 선임해임 이런 것들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위해서 어떤 정관을 바꾼다. 이거는 경영권이 아니다. 경영권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법하고 정면으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 결정과 관련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배당 관련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배당에 관한 방침의 중요한 변경을 중요 제한 행위로 보고 있는 특례 보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현재의 자본구조나 배당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적극적 투자자로서 정식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 전부 배당에 관해서는 굉장히 매트리얼 체인지, 즉 중요한 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배당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경영하고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너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미국의 SEC 규정, 미국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보면 증권위원회입니다. 스탁 익스체인지 커미티 SEC는 경영 참여 목적의 일반 투자자는 스케줄 13D 일반 보고 양식에 의하고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투자의 경우는 스케줄 13G 약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13D는 현재 자본구조나 배당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포함시켜서 자본구조나 배당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전형적인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당 결정은 전형적인 경영 참여가 아니다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도 2006년 5% 보고를 강화하는 내각부령을 개정하면서 경영 참여 행위의 주관적 기준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상품거래법 27조 26 제1항 시행령에 의해서 배당 정책의 중요한 변경을 경영 참여 행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선진국이나 또 우리 실무에서도 배당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는데 이 배당은 경영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다가 못을 박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내용이 과거 현행은 5일 상세 보고 돼 있던 것이 일반 투자로 들어갑니다. 일반 투자로 가서 10일 약식 보고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적 연기금은 월별 보고라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그것도 약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5일 상세가 일반 투자로 분류가 되면서 중간에 가운데 일반 투자로 되면서 10일 일반 기관 투자가들은 10일 약식 보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 약식 보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한 페이버를 주는 거죠. 보고에 있어서 월별로 하고 약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공적 연기금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5% 이상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공적 연기금은 국민연금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은 결국은 국민연금을 위한 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이 5%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국은 이 제도 도입 때부터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주요 국가들은 주식 보유 비율을 하향해서 조정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EU 투명성 지침 여기는 3%부터 5%, 10%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독일 증권거래법도 최소 3%부터 4거래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4페이지 보면 최소 3%부터
반올림해서 4%, 5%, 6%,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그레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5%부터 해서 4그레일 보고 미국은 5% 10일 내, 미국은 조금 5% 10일 내라고 해서 좀 보고 기간을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3% 이상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포르투갈은 2% 이상, 체코슬로바키아는 1%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가 우리 회사 주식을 5% 이상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저희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저렇게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15페이지에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의 논문 하나 투고를 한 게 있습니다. 대량 보유 신고 제도를 5% 룰을 3% 룰로 강화해야 된다. 3% 이상만 가지더라도 즉시 1일 내에 보고해야 된다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앞에서 내가 말한 외국의 사례를 전부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낸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5% 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 룰로 강화해달라. 그래야 기업들이 보호가 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느닷없이 5% 이상 갖고 있는 어떤 기관 투자가가 나타나서 주주총회에 와서 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5% 5일 내 이거는 너무 널널하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아주 이거를 더 강화해서 3% 그다음 또 1일 내에 보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서 사회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회이사로 재직한 자는 자동 결격 사유가 된다. 사회이사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시행령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례를 따르는데요. 금융기관은 사실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적 자치가 우선하는 일반 상장회사에 이와 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입법례를 적용하는 것은 이건 헌법상 사회회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또 계열회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령에서 계열회사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 이거는 굉장히 좀 난센스이죠. 왜냐하면은 계열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상법에 없는데 이 계열회사라는 개념은 사실 독점금지법에 있는 거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상법에서 계열회사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쓸 때는 우리나라의 법학은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그 정의도 없이 그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에서 갑자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그 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능력과 실적만으로 평가받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9년을 근무했다고 합해서 9년. 근데 이게 9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 회사에서 6년 근무하고 그 중에 3년을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 이러면 6년 안에 잘리는 수가 있죠. 이 9년이라는 것은 6년을 A 회사 근무하고 다시 또 3년을 근무했을 때 맥시멈 9년이라는 것이고 각각 더해서 9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열회사 세 군데서 사회이사를 했다. 그러면 3년 만에 다 그만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9년 했다고 그만두라는 것은 9년 동안에 전문성도 쌓였고 노하우도 쌓였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가를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이사가 거수기라고 욕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거 다시 거수기로 만들어라는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전문가는 다 쫓아내고 이제 진짜 거수기 같은 사람 새로 뽑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 이제 3월에 주주총회에서 지금 6년 이상 9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7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되어야 하는 아주 사회에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법령으로 강요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행령도 법률이죠. 시행령으로 이렇게 해서 법률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업계 이건 자율규범으로 정하면 충분한 거죠. 영국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이사 9년 이상 재직 중일 경우 그 내용을 당해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서 기재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재해 놓으면 판단은 주주가 해라 이런 얘기겠죠. 독일도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서 감독이사회 이사가 12년 이상 활동한 경우 독립성 결여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려면 쓰고 쫓아내면 쫓아내고 그건 알아서 회사에서 결정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법률로 너 그만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도 이미 사회이사가 계열사 포함 10년 이상을 재직할 경우 의결권 행사 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은 9년으로 6년과 9년으로 이렇게 더 단축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도 다시 개정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상법 시행령의 문제는 공시 강화입니다. 주주총회 임원 후보자 공시 강화인데요. 임원 후보자의 세부 경력 사항을 기재를 해라. 10년간. 이거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적격 임원의 선임 가능성을 축소하겠다 하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렇지만은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부담이 가중돼서 유능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당신이 뭐 했나, 직책이 뭐였고, 담당 업무 뭐였고, 이런 걸 다 밝혀라. 그래서 이것을 카인드 시스템, 그리고 저 한국거래소의 카인드 시스템하고 또 이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에 공시를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인이 다 보는 거죠, 이것을. 그리고 또 과거 체납 사실, 또 부실 기업의 경영진으로 근무한 사실, 최근 5년 이내. 이것도 정부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실 기업 경영진으로 일했다 하는 게 그게 본인 잘못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부실 기업에 근무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마치 큰 결격 사유인 것처럼 이걸 공개를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과거 체납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번 공시가 되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거래소의 공시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계속 남아요. 10년 전, 20년까지 계속 남습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그 회사가 상장 폐지돼가지고 카인드 시스템에서 삭제가 돼버리면 그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개인 문제가 아니고 가족 문제, 온 사람들이 누구 이제 그 사회이사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회사 이사다 그러면은 그 이사를 검색을 해보면 과거의 체납 사실이라든지 뭐 부실 기업의 이사로 근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가족들에게까지 2차 폐해가 갈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상장회사 자체가 상장 폐지되어야 하지만 없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너무 까발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해라. 아니 기업 사정도 잘 모르는 이제 지금 사회이사 될지 말지 한 사람에게 계획서까지 써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원 후보자 추천 사유 기재해라. 뭐 이거는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추천했는지. 그래서 자본시장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를 보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총회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모든 주주에게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적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까지는, 소집 통지는 2주 전에 하거든요. 2주 전에 하니까 2주 전까지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까지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보고서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보고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사업 연도 말 이후 9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90일인데 이것을 갑자기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내라.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를 빨리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90일 같으면 연말이 지나고 3월 말까지 내면 되는데 이것을 주주총회를 시점으로 2주 전까지 내라라고 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기간이 60일밖에 안 되는 거죠. 1월, 2월 60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냐? 사업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주주총회가 3월 말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주주총회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총회를 더 밀집하게 되는 그런 밀집해서 3월 말에 전부 다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은 2021년부터인데요. 이 부분은 이것도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부 시행령 개정인데요. 여기 이제 21페이지 보면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3가지의 위원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 성과보상 전문위원회. 이 3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새로 생겼는데 이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금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법률에 있습니다. 여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은 전부 법률에 있는데 요 굉장히 중요한 오른쪽에 3개를 갑자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여기다가 시행령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이 중요한 위원회도 법률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 개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 전부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일본은 에이지 히라노라고 이분은 도요타 파이낸셜 상무였어요. 캐나다는 헤더 문로블룸이라고 이분은 토론토대 부학장이었고 네덜란드는 코리엔 보트만 쿨이라는 분인데 전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우리처럼 현직 장관이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에 이제 시행령 80조 3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요 새 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이 새 위원회에서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새 위원회가 이 기업들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바로 여기 2호의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시행령에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5페이지 보면 이 국민연금 여기 ESG 아까 내가 환경하고 사회 책임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약 8,120조 원을 운용하는 블랙락이라고요. 여기 레리 핑크가 최근에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후 회사 운용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라고 했고요. 약 4,000조를 운용하는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도 ESG 개선안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건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여기에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펀드들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 헤지 펀드들의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일종의 립 서비스입니다. 그 립 서비스 즉 얄팍한 상술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이 예일 대학이 기금을 어디에 맡길 거냐. 우리처럼 이렇게 ESG를 중시하는 우리 펀드에 돈을 맡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 사회를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거죠. 그 마케팅하는 것을 우리 국민연금이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보면 특히 이제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서 기업 가치가 훼손이 우려되면 주주 제한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오나 가족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게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배당 정책. 배당이 정책이 어떻게 적정한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준이 모호합니다. 임원 보수 한도가 적정하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임원 보수를 얼마를 주던 그건 기업이 결정할 일이지 왜 제3자가 적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ESG 평가 결과가 하락했다. 하여튼 여기 얘기하는 게 보면 전부 그리고 또 여기 배임 횡령, 부당 지원 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에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적용 기준으로 해서 이사 해임 요구 등 가능. 1차 판단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검찰 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1심 법원의 판단도 아니고 1차 판단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이거는 바로 이사해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기업인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국회를 통한 공론화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대충 처리하게 되면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의 법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결국은 자본시장법상 경영권 영향 목적의 시행령 규정을 개선해서 5%가 아닌 3% 또 보고도 5그레일이 아닌 2그레일 내에 보고제도를 강화해야 되고 특히 5%를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5%를 위반했을 때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되고 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서 5%를 확실하게 지키도록 그래서 5%가 아니라 3%, 2일 내, 2그레일 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법의 사회 이사 임기 제한은 과잉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말씀드리고 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잡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2019년도 11월 기준 724조 원으로 2019년 말 자본시장 시가총액 약 1,700조 원의 4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국가 예산은 513조 원의 141% 1.4배 그리고 2018년 국민 총생산 1,893조 원의 약 38%입니다. 이 기금은 2041년도에는 1,8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용 독점 기금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펀드로서의 기금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해외 국가 펀드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펀드로서의 위상이 있는 법제와 규정이 마련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시행령의 국민연금 기금을 가두는 그러한 역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이 사실상 외국인 지분이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의 주주 활동에 대해서 소위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인 ISD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998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약 5개의 정부가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국민연금 기금은 적어도 5개 이상의 단임 정부에 의해서 관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10개 이상의 정부가 축적해온 기금을 한 개의 단임 정부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개정하고 그 원칙을 수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노후 저축을 희생하면서 적립된 기금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금은 사실상 제1의 목표는 수익률 극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위 지침 혹은 스튜어디십 코드를 통한 통해서는 수익률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경쟁시장의 민간 기업에게 전략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서 혹은 정부의 지침을 통한 환경, 사회문제, 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 활동을 억제해서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17.4%인 124조 원이 국내 주식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의 7.2%에 해당이 되고 실적으로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50%의 지분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실적으로 그 2배인 14%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방금 전에 제기해 주신 5% 룰의 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주식 거래 및 주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주가 지수 조정의 수단이라든지 혹은 개별 기업의 주가를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기금 관련 시행령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정책의 영속성이 붕괴돼서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자본시장 및 투자 대상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목표가 과거에는 수익률 중심이었었는데 이것이 2003년, 2005년, 2006년 또 최근에 들어서는 ESG를 통한 스튜어디십 코드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을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8배 수준인 수익비를 갖는 국민연금의 적자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거나 혹은 퇴직자에게는 더 낮은 연금급여를 받도록 하는 강요가 불가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미래 세대의 부담의 한계를 초과하는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20년 이상 성실히 적립한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기금 운용 수익도 대단히 커지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운용자의 책임 및 보수도 함께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규정은 전혀 법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이 없으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연금기금 관계자의 정치화 혹은 한탕주의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규정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권자인 단명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책임만 지는 그러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칭 국민연금 기금법을 제정하고 국민기금운용위원회 임명 책임을 국회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국회 청문회와 심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운용회 및 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경력, 실적, 성과, 보수, 특히 활동 내역을 분기별 연도별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영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순수하게 민간의 자율과 경제적 자유에 의해서 설립된 법적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주식 보유로 이들의 권한과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주주권 행사를 2에서 3% 이내 혹은 최대 주주의 일정 비율 이내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주주권의 행사는 자체의 ESG를 검증받은 개별 위탁 운용사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 운용사들의 ESG를 우선 적용함으로써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을 선제적으로 억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위탁 운용사들이 투자 대상 기업들의 하이에나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가칭 국민연금 기금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법은 그 구조에 있어서 전혀 독자적으로 별개의 법제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의 위원회 국회 심의와 동의를 거치고 임기를 보장하면서 보수 및 활동 내역을 매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글로벌 국가기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국내 주식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개별 기업의 5% 이내, 일본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보유 기업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 주준의 50% 이내로 제한을 할 것을 제한합니다. 주주권 행사는 자체적인 ESG를 검증받은 개별 위탁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한 국내 민간 기업들의 경영권 침해는 또 다른 형태의 대형 강력 신종 규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글로벌 기회를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 위기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선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최 교수님이 다룬 주제 중에서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상법 시행령, 그것은 주로 사회이사의 선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발표하신 것과 같이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회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 결격 사유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거는 상법 제34조 5항 제7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회이사는 해당 회사 6년, 계열회사 합산 9년을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요. 주주총회 소집 시에 사회이사의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 또 직무수행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사회이사와 관련된 이 상법 개정령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내용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저해를 합니다. 법인인 회사의 기본권이 헌법으로 보호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이 시행령 개정 내용들은 회사의 경영자들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할 여지가 큽니다. 물론 국가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령이라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런 취지로 채택한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법률 안에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정하고 또 그렇게 그 안에서 행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의무를 가진 게 행정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가
상법 시행령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를 심각하게 파괴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내용적으로도 이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 이사나 또 사회이사의 기능, 의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이사가 시민단체나 정부 이런 곳을 대신해서 회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사는 사적인 단체이며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타인의 감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후에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을 의무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감시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회사는 이익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고, 이사는 그 회사의 일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회이사도 이사인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에 봉사해야 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투자자의 이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회사도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설립된 존재입니다. 회사의 이사도 그 일부인 사회이사도 모두 회사의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자, 사회이사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사회이사가 회사의 경영 성과를 오히려 낮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상조 이분은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닌 김상조입니다만은 이분과 이재경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2010년에 한국회계정보학회에서 발표한 사회이사 제도가 경영 성과와 이익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사회이사의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경영 성과가 낮다. 즉 장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회이사가 많을수록. 이것은 사회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전경련도 2016년에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사회이사 제도와 기업 경영 성과 분석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서 사회이사 비율이 높은 회사는 기업 경영 성과, 즉 총자산 이익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결과를 회계 분석을 통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을 본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가 이 사회이사 제도, 사회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의 소위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한정한다 또는 9년으로 한정한다. 이것은 재벌 총수 또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즉 재벌 총수의 사람들을 빼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이 지배주주 재벌 총수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두는 것, 그런 목적이라면 이미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불법 행위라면 얼마든지 경찰과 검찰이 그들을 수사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은 그런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건 수사와 재판이. 우리나라는 오히려 과잉 범죄화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의 경영자들을 지나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많은 이 법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경영자들 또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를 속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사회이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번에 이런 시행령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최준성 교수님이 이미 발표하셨지만 700명이 넘는 사회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새로 사회이사로 선임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럼 삼성그룹에서 지금 이 뭐죠? 삼성그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새로 들어가는 그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시민단체 운동을 하던 사람들, 또 정부의 알게 모르게 대리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뭐 얌전하고 착한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기업들인데 그들이 그래서 야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혁신을 해야 되고 좋은 물건을 싼 원가에 만들어내서 많이 잘 팔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사기업들인데 그들이 공기업처럼 변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 추구입니다. 좋은 상품을 저가로 만들어내서 잘 팔아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할 일은 그런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탄압을 하면서 착하고 얌전한 기업만 길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상법 시행령을 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라고 또 국회가 나서서 이 상법 시행령이 불법적인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상법을 개정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동근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준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세션을 쪼개가지고 이제 부분 발제를,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제 보는 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 역할이 이제 그 세 개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도 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발효가 됐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늘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발제를 할 때마다 제목에 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이거 전체를 다 압축할 수 있는 한 줄이 뭔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이제 해서 찾은 게 뭐냐면은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뭐냐, 한마디로 국민연금의 민간 기업 지배 강화 사전 조치다 이거죠. 옛날에 뭐 그 배구 같은 거 보시면 그 세트 플레이를 하죠. 누가 토스를 해주면은 그걸 받아서 이제 스파이크를 해서 이제 협력을 해서 상대를 공격하는데 꼭 그런 식이에요 보면요. 그래갖고 세계 시행령 전부 다 뭐냐면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장애물을 치우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이제 훨씬 더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화가 좀 나요. 그래갖고 그 제가 뭐 앞에서 발제한 거를 또 이렇게 피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갖고 저는 좀 권투로 치면 아웃박싱을 하겠습니다. 조금 좀 약간 이제 관점을 달리하는 이제 그런 아웃박싱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바를 갖다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전부 다 뭐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도대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말은 쉬워도 어떤 에비던스를 찾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 봄으로 좀 돌아가 봤어요.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뭐 한진칼은 완전히 악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뭐 국민연금은 이제 구세주가 된 거고 뭐 백의 천세가 돼가지고 혼내주고 뭐 기업가치 끌어올리고 그런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거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지나간 거에는 불확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재밌는 게 그 작년입니다. 한진칼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진 쪽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을 갖다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뭐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안국동 근처로 좀 알고 계시죠? 다 아시는데 송현동이라고 거기에 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각을 하겠다. 그다음 배당을 갖다 좀 더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불용재산이나 마찬가지죠. 땅이니까 그걸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갖다가 이제 더 높이겠다 하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이 개선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월 14일 작년입니다. 36,900원 여기 아마 화면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6,9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현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당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은 기업 가치는 그게 아니죠, 사실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무대가 뭐 불 꺼지고 나서 그거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거기 이제 그림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림이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제 그 대한항공 제 주가 추이를 갖다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권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코드로 우리가 보면요. 작년 이제 4월 19일 날 피크가 4만 1,000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주가죠. 그러다가 뭐 지금은 뭐 2만 한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면서요. 그럼 뭐 서서히 좀 나지막한 어떤 낮은 율이라도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무슨 의결권 행사는 주주 가치가 아닌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신중해야 됩니다, 사실요. 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는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조금 좀 멀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 저성장 고착화됐죠. 그 이유를 알겠어요. 보면요. 그 이유를 알겠다고 제가 이게 보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부가치를 만들어야 돼요. 보면요. 그래야 국민소득이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국민연금에게 뭐 해줄 거며 장애물을 치워주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기업의 어떤 뭐 경영권이 뭐 좀 투명해지고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그런 규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좀 솔직해지자고요. 제가 화가 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그림인데 그림 3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이제 한국, 미국, 세계 경제 성장률 비교를 한 거예요. 2018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귀해 보세요. 이 정부가 2017년도 5월 10일 날 출범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7년도 무제 노력을 했어요. 뭐를 했죠?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뭐예요? 증세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증세를요. 그래갖고 법인세도 증세를 했죠. 법인세가 무슨 저 부자 증세입니까? 근데 부자 증세로 그걸 갖다가 진짜 비틀어서 25%를 올렸고 그 다음에 고소득자죠. 물론 이제 뭐 다 포함된 거기지만 다 포함된 거긴 하지만 레이버 인컴이 많겠는데 그래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갖다 42%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핀세 증세라는 얘기 썼잖아요. 핀세 증세 이렇게까지 해갖고 증세를 했다고요. 그 원하는 증세를 했죠. 2017년 말에. 그 다음에 또 그 원하던 그야말로 최저임금 올라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죠. 그래갖고 최저임금도 다 세팅을 해갖고 2018년 되니까 드디어 두 가지가 해결됐잖아요. 16.7%로서 최저임금을 올렸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갖다가 25%로 올렸고 그 다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2%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다 들어진 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경제가 잘 굴러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8년도에 보면요. 놀라실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건 과거니까 다 확실한 겁니다. 2.7%였고요. 미국이 2.9%였어요. 미국은 감세로 가고 규제 완화로 갔잖아요. 우리는 뭐죠? 규제 강화를 했고 증세로 갔잖아요.
이걸 보시면 안다. 그리고 얼마나 사실 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간섭을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사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은 정책 실패라는 우리 용서하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정책 실패에 따른 청구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을 좀 해드릴게요. 정책 실패되면 결국은 어디에 귀결됩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텐셜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더 못한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숫자 나와 있으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실력보다 1% 성장을 못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고요. 그 손실이 어떻게 되겠나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숫자를 몇 개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2018년도에 보면요. 이제 39페이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자료가 없으시겠지만 그 39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명보 소위 GDP가 1,900조쯤 돼요. 1,893조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명보 이제 GDP죠. 그러니까 1% 성장을 덜 했으면 그 중에서 뭐죠? 1% 해당되는 약 18조 넉넉히 잡아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8조 원이 날아간 거죠.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쪼개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세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레이버하고 캐피탈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통계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보면은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64%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국내 소득에 대해서 레이버 인컴의 몫이 63%예요. 그러면은 GDP하고 그다음에 분배 쪽에서 얘기는 NI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뭐 감가상각 다 빼고 나면은 국민 소득은 분배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국민 소득은 국내 총생산의 한 70%를 보자고 넉넉 잡고 그러면은 아까 18조에 뭐죠? 0.7배 한 것만큼 사실 국민소득 분배 쪽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 64%가 뭐예요? 어디가 되는 거죠? 레이버 인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산해보면 역으로 계산하면은 약 12.6조 정도가 뭐죠? 12.6조 정도가 이제 레이버 인컴에 해당되는 NI가 되는 거고 거기에 64%를 잡으면은 7.5조가 증발이 된 거예요. 7.5조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장이 제대로 됐으면 7.5조만큼 피용자 보수 즉 월급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걸 나눠보세요. 연봉 4천만 원 쪼개면은 약 뭐죠? 18만 7,500명. 그 다음에 연봉을 갖다 3,500으로 좀 낮추면은 21만 명 일자리 없어진 거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보지 않고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대로 성장했으면 누릴 수 있는 걸 갖다 그냥 뭐 하늘로다 날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정부들이 그 왜 그러냐 보면은 이 정부가 전부 다 규제 마인드에 갇혔다는 겁니다. 이 참여정부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냐면은 이 국가 간섭주의니까 관료들 정부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선한 존재고 그다음에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뭐 기업들은 그냥 탐욕스러운 존재가 돼갖고 잠깐 뭐 감독이 소홀하면 가서 일탈을 일삼는 이런 걸로 전제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민간 기업 간은 경쟁이 있어요. 민간 기업 간에는. 하지만 정부 간에는 경쟁이 없잖아요. 따라서 정부는 독점적이기 때문에 사실을 툭 하면은 사회적 공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요. 하지만은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투자자들한테 자기 퍼포먼스를 어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선해지는 거고 여기는 독점적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선해될 그 주체가 악해지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보자는 거지. 이걸 한번 너무 그냥 규제 기술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법조문 해서 뭐 합니까? 큰 걸 보지 못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성 교수님 발제하는 거 제가 다 들었는데 뭐 다 아시잖아요. 보면요. 이번에 뭐냐면 이겁니다. 크게 보면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이렇게 하면은 경영권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범위를 좁힌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는 총알로 쏘는데 여기는 뭐죠? 기본적으로 주식을 갖고 경영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 거고 주식을 갖고 경영 지키는 쪽에
반대쪽은 투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관 투자가가 어떤 주주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경영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좀 판단해 줘야 되는데 뻔히 경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목적이 없다고 그래서 족쇄를 다 풀어주는 거라고요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퀄 푸팅이라고 그러죠 보면요. 박서들이 보면 똑같은 조건을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글러브를 끼고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한쪽은 맨주먹에 하는 글러브를 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경영권을 두고 좀 경합을 하는데 분명히 기관 투자가는 공격을 하는 쪽인데 그쪽은 영향을 갖다 주는데 불구하고 제3자가 국가 나서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너무 어거지를 피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게 뭐냐면요. 그럴듯해 보이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앞에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회사의 정관을 갖다 바꿔더라도 영향이 없는 걸로 간주하다 그런 얘기예요.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에다가 초점을 두면 개선 노력을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보편적인 형용사를 붙이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정관 규정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공격하는 쪽에 기관 투자 쪽에 이렇게 편의적인 어떤 해석을 해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사실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야말로 우리가 집중 투표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면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안 하고 무지 큰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뭐냐면은 경영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가당착이에요. 자가당착.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격하는 쪽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공격하는 쪽에서 보면은 공시 의무가 있잖아요. 공시 의무가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칼로 찌르면 안 되니까 그걸 다 우리가 공시하는 거죠. 근데 이대로 하면 뭐냐면 경영하는 쪽에서 볼 때는 잘 때 신발을 못 벗고 잘 것 같아요. 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늘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노심초사하니까 언제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쪽에 반드시 엄격한 공시 의무를 줘야 되는데 그 공시 의무를 갖다 아주 그냥 있으나마나한 어떤 그런 이제 헐렁한 어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기관 투자가를 돕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 쪽을 갖다 핍박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도대체 기업 지배권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고 경쟁력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읽어보고 좀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정부가 분명히 제 중심에 서야 될 사람이 한쪽 그렇게 편들고 한쪽 피박하면서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자세한 거는 저 발제문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토론문을 좀 열심히 썼는데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에필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헤지 펀드가 필요해요. 근데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와일드 카드가 되는 거죠. 게으르는 어떤 양을 갖다 잡아먹는 거니까 양도 튼튼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헤지 펀드가 타깃으로 잡는 거는 사실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그냥 뚱뚱하고 살찌는 양을 잡아먹는 그런 셈처럼 뭐냐면은 현금 보유 비중이 많고 팔 재산이 많고 그런 쪽을 공격해서 지금 뭔가 그 주주들에게 이제 투자자들이죠 보면요. 이제 펀드의 어떤 이제 가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태를 보입니다 지금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기관 투자가가 하는 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SC 도입인데 주주 행동주의인데 이것도 이제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은 책도 썼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 영국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너무 기관 투자가로서 우리가 게을렀다. 일종의 반성문을 쓴 거예요. 공적 연기금액에 이렇게 무슨 칼을 안겨준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 착각을 해가지고 이 영국에서 SC 코드가 공적 연기금에다가 뭔가 이렇게 미션을 새로 준 걸 생각하는데 새로 준 미션이 아니에요. 과거에 해왔던 걸 갖다 이걸 이름을 바꿔준 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줄을 읽겠는데 만약에 주주 행동주의 좋아요 펀드예요. 그렇지만은 그 행동주의 펀드에 전 국민이 강제로 가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연금은 강제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요. 하지만 그건 뭐냐면 주주의 권리로서 행동할 뿐이죠. 그 행동주의 펀드 배후에 국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국민연금에는 그 배후에 국가가 있어. 국가가 그걸 보시라고요 지금요. 공적 연기금이 국민연금하고 이제 뭐 다르다 하는데 사실은 뭐 다르지 하지만 국민연금이 등치가 크고 그 뒤에 국가 권력이 있는데 국가 권력에 국민의 돈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연금 사유지란 말이 왜 안 나옵니까? 일본을 좀 줄인다면은 그 세계 시행령, 그러니까 상법,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쳐가지고 결국은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는 거예요. 뭐예요?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고 여러 가지 경영 간섭을 하는데 필요한 걸 다 치워주는 건데 이걸 갖다 이렇게 시행령을 갖다가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경영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언제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결국 미국보다도 늦게 성장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마이너스 0.4% 역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유난을 떨고 뭔가 뭐 달라질 것 같은데 한진칼을 보니까 아무도 달라진 게 없고 우리가 정부 하는 거를 일일이 무슨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제발 그렇게 좀 너무 좀 하나의 어떤 그 좀 사물을 갖다가 보고 싶은 건 보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민간이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가 하면 되겠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제가. 예, 그래서 좀 우리 그 규제 당국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규제만 있는데 버리셔야 우리가 2.3%, 2.4%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합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예, 그래서 좀 제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예, 이걸로 부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령이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기본적인 취지를 어기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무슨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법률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행정부는 그걸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오히려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넘어서는 삼권 분립의 취지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시행령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회이사를 일종의 시민단체의 대리인 또는 정부 그 집권 세력의 대리인처럼 기업에다가 파견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취지를 이 시행령에서 볼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회이사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목적,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의 사회이사 제도 그리고 개정될 이 사회이사 제도는 오히려 사회이사가 많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거기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낮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내신 국민 세금 이론도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론도 매우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스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상위법이 아닌 오히려 하위법 혹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나 혹은 이것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기금법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또 운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와
활동 내역이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정도로 좀 줄인다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시행령을 갖다 개정하는 건 너무 편의적인 사고죠. 법률을 통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쿠킹을 안 하고 바로 날로 먹겠다는 거는 마찬가지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 투자가 뭐 의결권 행사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영에 영향을 주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그야말로 있는 걸 없다고 하면서까지 예컨대 보면은 집중 투표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시행하자 하면 보편적인 어떤 지배구조 개선으로 해서 영향이 없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좀 지나치게 이퀄 푸팅 그러니까 대등 무게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명히 하여튼 선의 경쟁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에게 자꾸만 이렇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가가 민간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가 짙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를 정부는 벗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세 분 교수님 토론 아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공부해 주셔가지고 저도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 입법의 문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깨뜨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 시행령, 그 다음 시행규칙, 그 다음에 뭐 각 지방단체 조례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고 그 하위법은 상위법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계의 시행령들은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을 위반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자꾸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래 법이 상위법을 위반합니까? 법이 법률을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부 장관들께서는 좀 제대로 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늘 기업 규제를 확 풀겠다. 열심히 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각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만 자꾸 양산을 하고 있습니까? 자본시장 시행령법도 결국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죠. 일반 투자라는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56개 기업을 설정을 하고 이 56개 기업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게 그런 그 기업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규제로 느끼겠죠.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임기를 100년을 하면 어떻고 5년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사가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그것을 왜 국가가 6년만 해라. 9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런 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씀을 각부 장관들께서는 잘 새기시고 제대로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주최하는 경제법률 시행령 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